네. 왜? 좀 낯설고 그러셨고 제보로 같은 주제는 좀 저학년 낫죠. 저학년. 예. 평생 공부인 지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울려요? 괜찮아요? 네. 제가 대통령 개표방송 밤새 보고 온다고. 오니까 굉장히 친근하고요. 제가 이 학교에 축구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축구광인데, 이 대덕초등학교 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한국통신인가? 직장인 이제 그냥 아저씨들 운동장 학교 행정실에 돈 1년에 얼마씩 주고 이제 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팀하고 시합할 때마다 제가 여기 와서 주거든요. 좀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좀 주말에 익숙하고 또 우리 아이도 이 학교와 거의 뭐 느낌이 비슷한 저기 성안도로 쭉 따라가다 보면 남부도서관 건너편에 남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알아요?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 우리 아이 남명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거기 성안도로 가야 있다는 점에서. 수원터 밑에 살았어요. 그래요? 대명부동?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친근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규모가 굉장히 작죠? 보니까 6학년 빼놓고는 뭐 1년에 2학급씩밖에 없고 우리 아이 다녔던 학교도 3학급씩 전부 이제 아파트 밀집적으로 다 이렇게 사나가고 이렇게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지금 전부 카페촌 돼가지고 시계가 없어서 제가 엄마들 표정을 보고 좀 지겨워하시거나 이러면 제가 눈치껏 알았어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의무적으로 앉아있을 필요 없고요. 볼일 있으시거나 뭐 피곤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요. 부담 갖지 말고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들한테 이제 소개될 때마다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요. 또 죄송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지금 벌써 연습 많이 하셨죠? 그 교직에 오래 계셨던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고 이러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아니면 이제 젊은 분들 오시면 이 대학원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박사를 이렇게 하고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와서 너무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런 교육 관련 전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어쩌다 보니까 어떤 뉴스처럼 이렇게 그 학교 학부모 연수에 이렇게 불려다니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제 막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똑똑해서 애를 잘 키울 줄 알아요. 와이프 지금 이제 고등학교 생생하는데, 우리 아가 4살쯤 됐는데, 우리 와이프께서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진짜 촌스럽게 키우더라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촌스러운 브로마이드 있죠. 저런 거 세계지도처럼 생긴 그런 브로마이드 이런 거 2장 구해와가지고 그 단칸 책방사인데요. 벽에 또 붙여놓고 거기에 뭐 그림 그려져 있어요. 코끼리하고 기린 이런 애들 몇 마리 그려져 있고 밑에 한글로 기린 밑에 영어로 지라프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애 보고 따라하라 하더라고. 지라프. 그거보다 너무 답답하고 촌스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큰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애 내가 키울게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애를 뺏어가지고요. 직접 키웠어요, 직접. 근데 막상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잘 키울 자신 있다 하면서. 니는 먹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것만 하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제 제가 찾았는데, 막상 제가 키우려고 하니까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내가 어떻게 컸지? 양육받았지? 하고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았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아침에, 엄마가 그 전날 이제 밤에 공장에 야간 밤일 하러 가고요. 아버지하고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다 같이 약간 잠을 잤는데, 1학년 봄날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빠 주무시던 요에 이렇게 아빠가 진짜 이렇게 숨져 있어요. 요 옆에 이렇게 입 앞에 거품도 나오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 이후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기 때문에 뭐 양육이라는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더 힘들어서 저는 초등학교도 뭐 중간에 다니다 나도 친척집이라서 우리 삼형제가 각각 끝에서 이렇게 컸거든요. 그리고 그 지독한 이제 가난 때문에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중고등학교를 아무도 못 다녔는데 제가 큰 소리 쳤지만 제가 그냥 그래서 막 거지처럼 이렇게 컸거든요. 공장 다니고 일하다니면서 검정고시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막상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내가 뺏었지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대구 중에 제일 큰 서점띠 가가지고 육아코너 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서도 제일 컸거든요. 제일서 지하에 가면 육아코너가 있어요. 그 이른바 뭐 지침서들 있죠. 자녀교육 지침서들 막 닥치는데요. 제가 다 사서요. 특히 이제 제가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영재자 들어가는 제목이 있는 책. 뭐 우리 아이 영재로 만드는 뭐 101가지 방법, 대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서울대자 들어가는 책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죠. 자녀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저는 우리 맨 앞선 이 기슭에 있는 유치원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상록수 유치원이라고 여기 구원평에서 하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 뭐 우리 아이 유치원 자리에 지금 유명한 부패식당 들어서가지고 유기농 부패식당 뭐 이런 거 하는데 유치원 보낼 때 저도 여러분들랑 똑같이 노란 차 오면 아이 태워보면 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열어가지고 안전장 체크하고 이렇게 제가 다니는데 어머니들은 보니까 학기 초에 노란 차 오면 막 태워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보니까 막 전부 빨리 뛰어올라가서 막 모자란 잠자고 밀린 녀석도 다운받아보고 막 이러더니 좀 익숙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안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막 눈을 맞추세요. 노란 차 기다리던 엄마들끼리. 그래가지고 뭐 수다 떨면서 막 그까지 좀 더 친해지니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5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딱 찍어가지고 납치해서 자기 집 데리고 가서 뭐 이런저런 묻고요. 좀 있으니까 언니 집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럼 그 언니가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청소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건너가가지고 또 막 그 집 수색 가져요. 우리 집에 없는 뭐 전집 어떤 게 있나 살피고 또 큰애 책상 위에 무슨 학습지가 놓여있나 수색 정찰하고 뭐 이렇게 엄마들 이제 정보를 같이 주고받고 뭐 궁금한 거 묻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분명히 노란 차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때 누가 저한테 진짜 그렇게 물었더라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녀교육 노하우를 막 다 알려드렸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습기가 있어가 막 머스레를 떨면서 막 눈이 무리워서 급하게 하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들어오면 장학년이니까 학교 뭐 소개하는 학교 설명회 끝나고 나면 막 밥 모임 하러 가죠. 어디 뭐 커피숍 약속해가지고 그래 모여서 막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고 뭐 다니면서 역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자녀에게 정보를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전혀 이제 그런 조건이 아니어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자녀적 서적을 막 닥친 데 있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하도 많이 읽으니까요. 여러 책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책마다 이제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책을 읽으면 이걸 강조하고 어떤 책을 읽으면 저걸 강조하는데 모든 책마다 강조하는 게 딱 있었는데 그게 뭐 있는가 하면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다 싶었죠. 지금은 뭐 푸른 약과가 하도 설치고 돌아다녀가지고 책이 중요하다는 모르는 엄마도 없고요. 또 뭐 좀 똑똑한 엄마들은 또 요즘 뭐 젊은 엄마, 하엄마의 불량 육아하면서 이런 책 읽어보시나 몰라. 안 읽어요? 안 읽어보는 분위기네. 뭐 대충 아이는 지가 알아서 큰다 이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을 이제 책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막 알던 시기에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창너머로 이 동네에요. 요 서부정량에서 이렇게 올배 쪽으로 가다 보면 성현동이라고 있죠.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인형동. 여기 11동이에요. 그 대명동에서 좀 내려가면 길가에 성현동이라고 있잖아요. 네. 성현동에 이런 어린이 사진 있는 걸 딱 발견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벌써 오래됐네.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이 어린이사진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사진, 이제, 요즘 엄마들 어린이사진 하면 이런 것을 이제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책을, 질 좋은 어린이책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아서 파는 서점을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지고, 요즘은 뭐, 전집 할인매장 이걸 보고 어린이사진 가잖아요. 동네마다 다 프레카드 붙여놓고 어린이사진 가는 다 전집 매장이에요. 근데 우리 운이 좋게 이 서점이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전문 서점인데, 우리 4살 때 그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해 공교롭게도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이 서점을 발견해가지고요. 저하고 이제 애를 끌고 이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갈 때마다 이제 그림책을 그 당시 돈으로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그림책을 샀어요. 그때는 그림책 한 권이 5,000원, 6,000원 이럴 때고 지금은 12,000원씩 가죠. 사서 집에 와서 읽어주고 이제 다 읽고 나면 다시 또 가고 이렇게. 애가 어떤 때는 안 가려고 막 지랄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서병이 옆에 가면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 있거든요.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걸 우리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다니까. 잘했죠? 네. 전 지금 생각해도요, 내가 아빠로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수학 공부할 때는 내가 패고 발로 차고 했지만, 그 책 읽기만큼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자랑스럽고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 전 학교 시험을 통해서 학원을 한 번도 안 가고요. 사교육 없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 하는 것은 뭐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다 아는 이야기, 잔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고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동네 선배로서 먼저 여러분들도 아이들 먼저 키우고 또 먼저 고민하고 또 더 여러분들도 먼저 불안에 떨고 또 뭘 결정할 때 혼란스러워하고 이랬던 경험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혹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왔어요. 진짜 이게 거짓말 아니고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학년 때 저 서점에서 이제 애하고 저하고 책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연출이지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막 손을 얹고 막 이 칼 옆에 내가 아닌데, 이날 어린이날이라고 이제 사진 찍어준다고, 이 서점에서. 그 다정한 포즈를 취하게 해야지. 우리 애는 짜증나가 고개 북소리로 취해있고 있고 막. 근데 저걸 중학교 2학년 가야 돼. 이건 넘어가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언어책을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 신기하게도 뭐가 자라져요. 뭐가 자라는가 하면요. 자, 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보통 생각하는 힘, 한자로 말하면 사고력이죠, 사고력.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힘, 독해력.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 또, 좋은 언어책은요, 일러스트 다양하고, 장정도 크기가 다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작가들마다 또 다 기법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언어책을 많이 만나면 창의적이 되죠. 그래서, 진짜로 지금 저걸 신뢰하고 이제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때는요, 학교 도서관이나 남부 도서관에 빌릴 책이 없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우리가 그때 4살이었는데 지금 벌써 27이 됐거든요. 원래 이제 서울에 있는 SKY 경영학과 졸업, 원래 있어요. 2월달에.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27 청년이 됐죠. 그 지금 외국 회사에 취직해 외국 나가 있는데, 좋은 책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라는 게 보여요. 이거 경험해봐야 하는데. 자라기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니까 쓸데없는 사격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책읽기보다 더 좋은 사격이 없거든요, 사실은. 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영역을 통틀어서 인지 영역이라고 하죠. 몬테소리 여사가 말하는 대로 한 어린이가 잘 성장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행동 발달, 신체 영역의 발달, 건강, 그리고 두 번째가 인지 영역의 발달, 이 지적인 부분이죠. 다른 하나가 정서적인 균형, 이거예요. 정서적 안정. 이 3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애가 아직 육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인지 능력은 대학생 수준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와가지고 친구들 보기에 너무 시시해 보이겠죠. 자기는 지금 지적으로 대학생 수준이에요. 어떤 분들 이걸 보고 영재라 하면서 좋아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얘기예요. 그래 친구 못 사귀어요. 친구 너무 시시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이런 작업을 못하고 혼자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런 애들 있어요. 우리 연구소 오는 애 중에도 엄마가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책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눈은 안 마주쳐요. 지 혼자 책만 읽어서도 행복하대요.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나. 글 쓰는 거 보면요. 말할 때하고 달라.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건 참 어렵죠. 엄마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자라야 돼요. 반대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책은 아직 이제 잘 못 읽는데 이래도 또 걱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신체적 건강 이거는 알아서 다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거 피하고요. 또 유기농 먹거리 많이 찾고 이런 게 다 그런 건강 때문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시루에 이렇게 천 덮어놓고요 콩나물 시루 밑둥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위에 천 위에다가 계속 물을 붓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물이. 근데 어떻게 해요? 신기한 콩나물이 자라요. 근데 사실은 자관처럼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콩나물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 읽기도 이와 비슷한데 좋은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책의 맛이나 재미를 알면서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이
자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초입권하면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깨달았는데 앞으로 동생 때릴 거야, 될 거야. 교훈을 뭐 얻었어?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래되면 이제 김새는 거야. 옛날에 어떤 유명한 아줌마가 한 말 있어요. 매운탕 끓이다가 뚜껑을 열지 마라. 이런 거 들어봤어요? 뚜껑 열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죠. 그거랑. 우리들 책을 좋아하고요. 거기에 몰입해서 이렇게 읽었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엄마들 불안하니까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막 질문 막 하고요. 그럼 애들은 진짜 짜증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유행하는 녀석 보고 이제 도깨비인가? 끝났어요? 에이씨. 그럼 작년에 했던 태양 후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태양 후예 보면서 막, 누구, 송중기 한테 흠뻑 빠져있는데, 본방 방금 끝났어. 수목 드라마, 10시부터 11시까지인가? 방금 끝났어. 아직도 막 송중기가 내요. 막 아른거려. 근데 남편이 뛰나와가지고, TV 앞에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송중기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이렇게 상해요. 용서가 잘 안 되죠. 애들도 책을 읽고 지금 즐거워하고 뭔가 이렇게 푹 빠져있어요. 그걸로 끝인데, 근데 뭐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와서 확인하고 말이에요. 요즘은 또 엄마들이 확인하다가 질문을 만들어야 되잖아? 질문 만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우디 출판사들이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책 끝에 2쪽씩 붙여주죠.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엄마들도 그게 좋은 책이라고 막 사가지고 내가 안 물어도 되고 이제 책에 질문을 해주니까 그걸 막 다 따르라고 이렇게 하죠. 그건 책 읽기가 아니고 문제집 풀기, 문제집 풀기. 제가 해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걸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독후활동 하지 말라는 거. 안 그래도 맨날 집에 가서 애 키우다 보면 맨날 뚜껑 열리죠. 아닌 척 하지.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충동 조절 장애. 고상하게 말하면 충동 조절 장애. 좀 거칠게 영어로 말하면 파트타임 사이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사이코 안 돼요? 저는 뭐 애 키우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는데 내가 정신병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뭐 똑같은 전체에 똑같은 이게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뭐 오답이 한 3개 나오면 뚜껑이 열렸다가 어떤 날 그죠? 뭐 10개 틀려도 뚜껑이 안 열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과가도 대책이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항상 같은 현상에 대해서 같은 발작이 일어나야 뭐 신경안정제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항우울제를 먹는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가 일어나는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시댁 전화를 받은 날 식기 뚜껑이 열리고요. 뭐 명절 때 시댁 갔다 온 날 이런 날 또 더 그렇고요. 그 엄마들 컨디션에 따라 달라. 저는 이렇게 하면서 수학공부 시키다 보니까 뭐 완전히 뭐 내가 미친놈이구나. 저는 옆에서 애 수학공부 하잖아요. 오답 나오잖아. 그럼 바로 발로 차고요. 머리 쥐받고 막 이거 뭐 비교육적이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보통 학부모 연수는 좀 교육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키워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전업 주부가 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조용하게 됐죠. 자, 해보니까 내가 미친놈 되잖아요. 저 성질 급하게 생겼죠. 머리 바로 쥐어봤고요. 그럼 애는 막 상처를 입죠. 근데 뚜껑은 이미 열려서 조절이 안 돼. 달리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요. 뚜껑이 열렸는데 조절이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갑자기 막 참다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얌체한 일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온 집안을 촉발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거 한번 뚜껑이 열려가지고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던 문제집 툴툴 말아가지고 막 머리통 쥐어갖고 그리고 좀 더 협박해야 되니까 이제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문제집 풀리는 거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를 쳐봤고요. 그럼 얘는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집안에 가서 우울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근데 이 증세는 보통 2시간 지나면 정상이 돼. 그래가지고 한 10시쯤 돼가 이제 애 잘 갈 때쯤 되면 이제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무슨 짓 했노 싶고 이러니까. 그저서야 막 수습하러 막 아까 쓰레기통 쳐봤던 문제집 다시 꺼내가지고요. 펴고 막 스카트 테이프 붙이고. 애들은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고 이건 제일 두려워하거든.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지만 엄마가 자기를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두려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애 자는 방에 뛰어가가지고 손을 꼭 잡고 얼굴 뺨을 부비면서 아까 아빠가 미쳤나봐. 우리 아들 사랑해.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내일 다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이렇게 많이 빌었어요. 수없이 빌었어요. 처음에 아이를 키울 때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학교를 충분히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 이게 너무 커서,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만큼은 그렇진 않을지라도 다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부족, 아쉬움은 우리 아이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도 어릴 때 자기가 피아노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 못 치는 엄마들 다 피아노 학원 보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좀 맞고 자란 집에서는 다 태권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무슨 국민 필수 코스가 됐어요. 피아노하고 태권도. 저도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바람에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게 늘 제 인생에서 아쉬워서 우리 아이는 저 같은 아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만 원에 큰 소리 쳐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그 길목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멘토도 없고 형은 제가 3살 터울라서 뭐 맨날 싸우고 맞고 이러기 바쁘지 내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고 이럴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려울 때 항상 아빠한테 묻고 아빠가 조언하고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마음은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안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불안감 또 혼란스러움 유치원을 하나 고르려고 해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랐어요. 뭐 들어보니까 이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몬테소리 유치원이 좋다 해가지고요. 애 데리고 직접 해바라기 유치원 갔잖아요. 제가 1, 2, 3층을 샅샅이 뒤져보고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하면서. 근데 아무리 1, 2, 3층 복도 다운트가 다 교국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애들 마당은 어디 있어요? 그럼 마당에서는 안 놀아요?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모래장난 많이 한다는데 하니까 뒤에 조그만 뭐 마당이 있더라고 집들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건 교구의 아이를 수동화시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뭐 보니까 그 몬테소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통합유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구에서 통합유치원은 제일 유명한 계명유치원을 갔어요. 계명대학교 영어과 부술유치원. 거기 가가지고는 또 막 아빠가 상담하러 왔다고 막 선생님이 뛰어나가지고 막 대접하던데 제가 선생님 앉자마자 선생님 이 유치원의 1년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도 뭐 원비가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한다는데 왜 이상한 아빠가 와가지고 뭐 1년간 커리큘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교무실 들어가가 막 커리큘럼 찾느라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있어야지. 그리고 또 유명한 유치원들은 차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아직 어리고 뭐 발육도 어떠고 저떠고 그러니까 통합거리가 가까울수록 좋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동네 유치원도 가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뭐 성경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좋지 하면서 어디 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없나 하더라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유치원 만들 그 규모가 아니었으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여기 앞산에 상록수 유치원이라고 구원파교에서 하는 유치원이다.
이렇게 막 4군데, 5군데 돌아다니다가, 이 유치원 하면서 보는 것도 머리 터지겠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 그거 다 그어서 그었죠? 알아요? 아직 저학년에서 모르나? 초등학교도 다 그어서 그어요. 근데 막, 어디 뭐 살이 보낸다고 뭐 효초 내고, 교대 부초 내고 막 떨어지고, 뭐 이사가고,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혼란스럽지. 뭐, 눈높이를 해야 될지, 싱크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구멍을 해야 될지, 이것도 혼란스럽고요. 영화학원 보려고 해도 뭐, 여기 너무 있나 몰라. 거의 없는 동네 분위기죠. 좀 덜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하는 게 다 혼란이고요. 또 불안하고. 해놓고 나면 불안하고. 늘 이걸 반복하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기 되게 잘하는 말 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제한된 시간 동안, 그래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그죠? 아이한테서 빌고 이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생략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겪었던 실패를 이렇게 좀 겪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반성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뭐 저기 되게 잘한잖아요. 이렇게 듣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이코예요. 이거 인정하고 중증 충동 조절 장애. 이제 그런 아빠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수학 공식이라고 특히 뚜껑 많이 열려요. 그런데 책 읽기 하면서도 또 뚜껑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할 때 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노래처럼 많이 빌려다 주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읽고 재밌었는데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거나, 그죠? 뭐 짠하거나, 아니면 막 굉장히 스릴 있거나, 뭐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아이 안에 뭐가 머물렀다가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또 어휘력, 뭐 독해력 이런 게 저절로 자라요. 문제는 좋은 어린이 책이지,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확인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로 제가 작년에 그 긴 카톡을 받았다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칸이 있어. 보니까 엄마들이 수요일, 목요일 태양 이후에 본방사수를 한다고 10시부터 본방인데 9시부터 긴장하고 있대, 예민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날은 무조건 저녁 먹고 들어가고, 9시 이후로는 거실에 어쩌 걸리면 안 된대.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마지막에 본방이 끝났어. 10시부터 11시까지. 끝났다고 만시부르면서 안방에서 뛰어나오면 안 된대. 큰일 난대. 왜냐하면 방금 끝났잖아요. 아직도 엄마들 머릿속에는 막 송중기의 잔영이 어른거리고 그걸 뭐 누리고 있는데, 그래? 왠지 산적 같은 남편이 어쩌거리면 정말 김신다래? 이거하고 비슷해요. 애들 좋은 어린이책 읽었잖아요. 거기 대놓고 뭐 묻고 이런 건 진짜 김새는 일이에요. 그냥 느끼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것이 우리 아이는 머물러 있다가 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렇게 뇌가 활성화돼요. 노란색 그거 뭐예요? 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의 뇌는 저렇게 잘 활용되고요. 왼쪽은 노란색 부분이 적죠.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저렇게 인지 영역이 발달한다는 거죠. 저 과학자들이 뇌를 촬영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뭐 그려본 게 아니고. 진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애는 뭐 아무 교육도 사교육 안 받았고요.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당시 대구시 교육감이 처음 취임하면서, 지금은 대구시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대구 행복교육 뭐 이걸 강조하는데, 그 당시 교육감님은 창의성을 가장 강조했어요. 취임하자마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았어. 그때는 초등학교 190개 있었어요. 지금은 뭐 240개가 있는데, 우리 여 남명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학급이 3학급밖에 없어. 6학년 다 해봐야 100명.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대표되기 쉽겠죠. 우리 대표돼가지고 대구 교대 가서 대구에서 뽑힌 그 190명의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대구 교대 교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 공통점은요, 아는 대로 써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읽기 문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거 하는가요? 은행나무는, 뭐라 하더라, 하여튼, 수천만 년 전에 생겨가지고,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다 살아있대요. 그런 지문을 쭉 주고, 왜냐하면 이제 인류에게 준 유익이 많아서, 그런 지문을 하나 길게 주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이 지문에 나오는 이유 외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네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깊어야 논리적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거 많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쳤는데, 대구에서 똑똑한 애들 다 왔어요. 6학년 가면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어디 모여있는가 하면요.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에 있어요. 그 제일 똑똑한 애들 많이 모여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영재교육법이 통과되고 나서 교육청 영재반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이지역은 남부교육청 소속이죠. 남부 달서구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남부교육청인데 요즘 남부교육지원청이라고 그러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한 학년당 60명을 뽑죠. 그럼 알아요? 수성교육청 20명, 수성교육청이 동부교육청 20명, 서부교육청 20명, 달성 군교육청 20명, 큰 교육청은 60명이지, 남부 60명, 동부 60명, 서부 60명, 180명하고 달성군에 20명, 200명이 정식으로 영재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애들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인데 다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이 듣보잡 남명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가 이 대회를 갔다 오더니 발표나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안에서 실망하다가 우리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아빠가 너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이런 상황 와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이러는데 진짜로 우리 애는 그게 아니라 발표를 기다려요. 근데 발표 날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그 190년 중에 5등 했어. 1등 하면 금메달, 2등 3명 은메달, 5등에서 9등까지 동메달. 이거 동메달. 내가 지금 갑오처럼 귀에 오늘 처음으로 내가 사진 찍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1년에 그 학부모 연수에 60개 학교를 다니거든요. 진짜 많은 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 이번 연휴를 지내서 심심해가지고 PPT 좀 바꿔볼까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던 이거 어디서 찾아왔는데 일부러 찍어왔다. 어떻게 자세하게 자랑으로 비칠까 싶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안 보여드렸어요. 말로는 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좋은 의지를 꾸준히 읽으면 우리 아이의 어떤 영역이 우리도 모르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그때 2등 한 애가요. 대구에서 가장 우수한 천재야. 수학과학 분야에서 저기 도원초등학교 나왔는데 얘는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거기 2년 다니고요. 프린스턴을 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똑똑한 애 중에 하나죠. 대구에서 수학과학에서 걔하고 이길 애가 하나도 없어서 중학교 때까지. 근데 걔는 2등밖에 못했다니까. 그 경북대학 영재교육은 당연히 다녔고요. 이런 애들이 다 나온 데서 우리는 진짜 촌스럽게 우리 동네 가면요 여기하고 비슷해가지고 아무 보낼 데가 없어. 뒤끝에 공부방이지 공부방. 저도 이렇게 어디 사교육에 어디 보내가지고 우리 애가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왜 안 보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책 읽기보다 좋은 어린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사교육은 없어요. 제가 맨세코 말하지만 엄마들이 안 믿으실까봐 혹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학원도 안 다녔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는 그 유명한 알아요? 잠수는 애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 집에서 엄마 표현 했잖아. 엄마 표현 도서관에서 한 빌려봐요. 잠수는 애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게 거기서 시킨 대로 해가지고요. 집에서 비디오 많이 보고 요즘 말하면 DVD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비디오를 120편 봤어요. 물론 120편이지만 어떤 건 막 6개월씩 보고 하나를 6개월씩 보더라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거. 한 편을 가지고 6개월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통째로 다 외우죠. 네? 발음 저절로 좋아지죠? 그러니까 애가 정말 좋아하는 비디오 하나를 딱 만나면 영어 끝나. 엄마들 이거 모르죠? 뭐 문법이 어떻고 계산해서 막
공부방 보내가 단어 외우고 막 또 뭐, 뭐 되면 다 자로 때리고 막.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라서. 그 영어도 하고 나면 없다니까. 근데 실제 수능에서요, 전국에서 한 200등 했어요. 250등. 200등에서 250등 사이. 이거 등수는 발표가 안 되니까 제가 추정한 거예요. 250등 하면 뭐 얼마인지 모르죠. 답답해 죽겠네, 진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엄마들한테 탈락하에. 그래도 뭐, 대부분 수능은 쳐봤을 거 아니야? 20년 전에 수능 시작했으니까 지금 40세 같으면 수능 세대인데. 어이씨. 자, 60만 명이 시험을 쳐요. 요즘은 애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우리 애들 60만 명 이상이 시험을 쳤어요, 수능을. 문과가 보통 계산을 좋게, 문과 40만 명, 이과 20만 명,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는 문과예요. 경영학과다. 자, 40만 명. 상위 10%, 몇 등? 40만 명의 상위 10%. 너무 시시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워서? 어렵나? 상위 10%는 4만 등, 4만 등. 알아요? 40만 명의 상위 10%는 4만 등. 자, 1%. 이것도 너무 4천등이죠? 상위 1%가 4천등이라니까? 0.1%. 400등요. 우리 몇 등? 200등에서 250등 했다니까? 별로 뭐 놀라지도 않고 공부에 관심이 없네. 제일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려고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한다고 뭐 이런 사고력, 독해력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책을 꾸준히 좋아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책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서 엄마들 보면 유아 때부터 벌써 다 뭐 호작질 했죠. 접근깨가 전집 사고 뭐 이런 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수능 쳤을 텐데 고3들 수능고사에 가보면 한 교시에 30명이 국어시험을 치는데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사람이 한 교시에 한두 명밖에 없어.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16쪽, 8절제 16쪽이 수능 문제로 출제되는데 지문 막 길게 있어요. 막 새벽까지 읽어가지고 막 밑줄 치는 뭐 기억 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면 지문 밑에 문제 3개밖에 없어. 세 문제 달랑 풀고 딱 페이지 넘기면 또 어때요?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더 숨막히고. 그리고 또 풀고 나면 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지문 길고 문제 3문제. 이게 수능 국어고사죠. 국어시험이죠. 그러니까 8절 16쪽 이게 책 같다니까 책. 해봤죠? 근데 이거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덮고 자기도 어려워. 수학 같으면 아예 모르니까 덮어놓고 자잖아. 근데 국어는요, 덮어놓고 자지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한 6, 7문제는 찍어야 되죠. 찍는 법도 배워가잖아. 한 번으로 밀어라 하면서. 고3 때 되면 다 이겨내고 이상하죠. 어릴 때 책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알았는데 막상 수능 고사를 가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읽기가 안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지금 어머니들이 어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이니까 미리 이제 커서 어떤 코스를 밟는가를 거꾸로 지금 제가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밟아보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수학 공부하기 바빠. 공부 포기 안 하는 아이들 같아요. 수학 공부가 범위도 많고 난이도도 높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도 야자 시간에 자기 공부 시간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수학 공부예요. 60% 수학 공부, 30%는 영어 공부, 나머지 10% 사탐, 바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따로 없어요. 자, 다시 중학교로 내려오면 애들이 다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니까 스마트폰 들고 있고 무심하다도 게임하고 가시나도 이거 하고 SNS 하고 막 이런 데 하고 체육 시간이 없고요. 또 이렇게 습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구 같은 데서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동네 골목마다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내면서 뭐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있겠지 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뭐 여전히 습관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하는 게 엄마들이 답답하니까 하는 게 국어학습지죠. 아니면 논술학습지. 요즘 뭐 주니어 플라톤 또 한원이 독서노수 기사고 뭐 이런 거 불러놓고. 저학년 때는 다 뭐 장원 한자하고 국어학습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아니요?
장난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국어학습지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좀 못되게 말할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학습지를 하는 것은 특히 국어학습지, 한자와 학습지 뭐 이런 거 하는 건 뭐라 해야 되나? 찌개 끓여놓고 거기다가 맛 좀 나라고 MSG 태우라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맛 나겠죠. 식당에서 MSG 태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길게 볼 때 가족들 건강을 해치잖아. 그래서 안 하죠? 그거 하고 비슷해요. 문제집이나 학습지를 하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보라니까. 문제 푸는 건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풀어서 틀리잖아요. 한 달 후에 보면 또 틀려요. 당장 내일 다시 풀면 맞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야지, 생각하는 힘을 향상시켜야지 맨날 문제 풀고 정답 찾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죠, 스킬.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뭐 이런 말 있죠. 좀 진부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을 언제 배우면 되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수능 모의고사 교육전공서에는 4번째죠. 사설 모의고사 또 4번째.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4번 있어요. 12번 시험 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하기 때문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무섭잖아요. 오답하라고 오답 노트 만들래. 그러면 틀린 문제 그거 다 노트에 뺏기고요. 그 보충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 전부 그 오답 문제 해설하고 이러죠. 지금도 EBS 같은 수능 방송 봐요. 다 문제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기술은 그때 배우면 돼요. 그전에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그릇을 넓혀주는 작업, 생각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작업, 이걸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슬슬 이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유아기 때 책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어. 동네 언니들이 하도 활동을 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책으로 다 인테리어를 해놓고 있죠. 이런 거 없어요, 집에? 없어요? 있어요. 처음부터 대단하고. 다 교원 언니들이 활동해가지고, 막, 푸름이 아빠 하도 막, 약장사처럼 다니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책은 중요하다 하니까 막 책을 막, 남편 몰래 사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에 인테리어 해놓고 있죠. 이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다, 인테리어. 워낙 문자를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책도 읽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안 읽고, 본전 생각나고, 시간이 흐르면 열받고, 초등학교 들어가봐요? 이제, 진짜 안 읽는다? 근데 본전 생각나가지고 계속 이거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뚜껑 날아간다? 이거 몇백만 원짜리인데 지금 막 하면서. 이 유아기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원래 체육 때는 이렇게, 그죠? 산더미처럼 재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엄마들, 저기도 전집, 전집 말고나. 영양과가 교재구나. 아니,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인 게, 이거 시원하게 배가 뜨신 엄마를 못 봤어. 애들 옷이나 신발 살 때, 5살, 6살 때 말이에요. 옷이나 신발 살 때 한꺼번에 100번씩 사? 안 사죠? 근데 최근 한 방에 뭐 수백 번씩 막 지르더라? 싸게 할인해 준다 하고, 뭐, 선물도 준다 하고, 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질리는 거지. 저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똑같죠, 색깔? 밝은 엄마들 다 알더라. 저기 어디 건지, 뭐, 아가월드 건지, 뭐, 프레벨 건지, 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책 읽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저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이에요. 물론 창작도 있지만, 창작의 말도 벌써 잘못된 거죠. 모든 책은 창작이지, 사실은. 근데 이제 지식책과 구분해가지고, 뭐 위인전집과 구분해가지고, 창작도 해가지고. 창작도 하는 것도 보면 기가 막혀요. 원래는 서양에서 청소년용으로 나왔어. 그런 것들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요. 유아들에게 맞게
다이제트 뭔지 알아요? 추릴 거 다 추려내고 앙상하게 줄거리만, 헨젤과 그레텔 기사품. 줄거리만 앙상하게 해서 책의 맛은 원래 다 제거되고, 뼈다귀는 남는 거죠. 이런 걸 세계 명작 전집. 지금 유아용으로 나오는 세계 명작 전집 다 그런 거예요. 다 청소년용이에요. 근데 그걸 애기들한테 입힌다고. 이 유아기 때부터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는 거죠.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머릿속에 뭐 아는 거 많아. 전집만 해요. 저는 그런 데 직접 만나서 7살짜리 애가 내하고 축구하는데 제가 잠순회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 초3 때 잠순회라는 사이트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전설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서 소개한 영어 공부법 그대로 따라하고 그 제가 이제 하루는 강원도 영어에 그 펜션에 이제 여름에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잠순 회원들이 많이 이제 대구도 오지만 이제 제가 어디 움직이면 이제 상담한다고 이제 얼굴 보고 싶고 이러니까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꼬마가 창원에서 왔는데 7살. 애들 데리고 제가 축구를 하는데요. 걔가 상대편 골킵을 했어. 제가 공을 몰고 막 얘 앞에 딱 갔어요. 골킵 앞에. 근데 얘가 뭐라 하잖아요? 뭐라 하더라? 아저씨, 제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아니, 7살짜리가 얼마나 전집을 읽어댔으면 간과 이자의 위치를 아는 거라. 간이 철렁거린다, 이 카죠. 그것도 간이 철렁거린다, 이 캐도 벌써 수준 높죠, 7살에서. 뭐, 무소욕 하든지 뭐, 이 카기네. 얘는 간이 이자까지 지금 내려앉아요. 이거 큰 말이야.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책을 통해 지식을 많이 주입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책 읽기는. 옛날에는 이제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주 좋게 평가됐죠. 학력고사 시대에.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식은 내일을 물으면 다 가르치죠. 한 개인이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가 지금은 많이 제공되죠. SNS를 통해서 뭐, 그죠? 포탈을 통해서 많이 제공되는데 그 제공되는 지식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 가리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가려진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게 중요했어요.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나중에 뭐 융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그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면 책의 진짜 맛을 몰라요. 그래서 지식 중심 체육기를 하는 애들은 동화책을 시시해서 못 읽는 거죠. 사실은 체육기의 핵심은 뭐예요? 동화책 읽기예요.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문학 작품들은 신화, 그죠? 이런 거 있어요. 문학이었어요, 문학. 왜냐면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근데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체육기 습관이 제대로 안 잡히게 되는 거죠. 어떤 전집 회사 언니들 따라 가보면 저런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막 겁을 줘요. 0세부터 2세까지는 자연관찰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바보 된대. 가봤어요? 교원 언니들 따라 어디 교육받으러 안 가봐요? 이 동네 언니들 없나? 아니, 동네마다 다 있는데 웅진이는 교원에 따라가면요 구름이 약간 내려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0세부터 2세까지, 2세부터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저거 읽으라고 막 강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엄마들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제 막 애기 낳아가지고 막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니까 막 사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동네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멀어요? 네. 여기 웅진 빌딩 가면인데? 아니, 50, 60한테 저런 어려운 책을 읽으라고 막 전지 철학하고, 뭐 사회탐구 철학하고, 뭐. 전 낚이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책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춰진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해줄 그런 창의적인 책들을 읽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좀 아이하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희한한 애들 봤어요. 이상하게 책을 엄마가 한 보따리 사들고 나가요. 애하고 같이 와서. 근데 어떤 책은 애가 엄마 서점에서 나눠주는 그 책바구니 있잖아요. 거기 안 담고 책을 지가 가슴에 품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책은.
이건 이제 뭐예요? 벌써 어릴 때 책을 아는 거라. 본능적으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책, 뭐 이런 거 안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생겨야 되는 거죠. 왜일까? 그러니까 전집 읽기의 많은 폐해들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건가요, 사실은. 전집이라는 장르가 아주 원시적이고 후진국형. 요즘은 뭐 그래도 뭐 좀 좋은 전집이 딱 하고 뭐 지랄하는데 보면 애들 진짜 좋은 책을 만나면요. 전집에 손이 안 가요. 저는 이거 연구소에 실험도 해봤다요. 그래서 강하면 전집 빨리 없애는 게 좋고요. 저거 언제 읽겠지 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안 읽어주면 또 열받거든. 언제 열받을지 몰라요. 이 충동 조절 장애가 이 부정기적으로 발작하기 때문에 시대에 갔다가 괜히 한 소리 듣고 와봐. 괜히 우울하고 기분 꿀꿀할 때 또 발작할 수도 있고요. 뭐 교실 시계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번 연휴에 제가 TV보다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봤어요. 16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하고 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행복도 조사를 했대요. 5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초3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16나라 중에 14위래.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꼴찌야, 꼴찌. 우리나라 아이들. 특히 저 5가지,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는 동네, 외모,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 생활 수준은 최상위권이래요. 문화 수준, 생활 수준은 최상위권인데, 외모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꼴찌인 거야. 그러니까 종합 꼴찌. TV에서 뉴스를 봤어요. 요즘 아이돌 뭐 이런 게 대유행하죠. 그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쳐요. 엠넷 보니까 진짜 비극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만. 원어원이라고. 프로듀스 원어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좀 겉뜨리는 거 많아요. 알아요? 아는데 반응은 안 해. 그거 보니까 애들을 인기 투표해가지고 1등부터 101등까지 타워를 이렇게 앉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 1등 제일 꼭대기에 앉고 막 피라미드 형태로. 너무 잔인하더만. 그래가지고 제일 뭐 하여튼 잘생긴 애가 제일 꼭대기가 돼? 아닌데요. 저 뭐야, 그 전에 여자애들 할 때는 저 누구야, 봐. 전소미 그래. 그, 아빠가 외국 사람이죠. 그 눈이 이국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제일 꼭대기 가고, 이번에 무시말을 하는 거 보니까 또 뭐, 꼭 기생 오라베 생긴. 이번에 순위 발표 엊그제도 했죠. 처음으로 막, 101번부터. 그래서 101번 이쪽에 있는 애들 알아서 3명이나 4명 집에 가고 막, 제가. 이건 60등부터 1등까지. 그 외모가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사가 됐고, 우리 연구소는 중등들도 보니까, 맨날 입술 쳐바르고 막 벌겋게 해가지고 오고요. 과신하고 중국 2학년밖에 안 된 게, 니 학교 갈 때도 입술 바르나카니, 학교 갈 때는 또 안 바른다네. 학교 가서 바른대. 요즘 애들 그 주고객층, 화장품의 주고객층이 중학생이게 중학생. 외모지상주의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친구와의 외모도 비교하지만, 그건 누구하고 가겠어요? 아이돌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아줌마도 얼마나 뜯어고치는지, 이런 많이 또 손댔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괜히 또, 이게 안 나와. 오이씨. 이 자동 실행이 안 되는구나. 제가 동영상 하나 넣어왔는데, 이거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가고. 아니. 넘어가지 말자. 그래, 넘어가자.
애들도 늘 이렇게 비교에 지치고 막 이렇잖아요. 또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 다니다 보면 힘센 놈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치이고 뭐 게임 잘하는 애한테 어떤 거 느끼고 막 비교당하고 막 이랬죠. 학교 갔다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재밌게 친구들 사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항상 비교에 노출되고 성적에 그죠? 압박을 받고 이렇게 크죠. 그래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초3 때 세계에서 16개 나라 중에 14위 했던 것이 중학교 1학년 가면 꼴찌야 꼴찌. 지금부터 이제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행복지수가 꼴찌가 안 되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테소리 회사가 세 가지 영역에 균형감 있는 갈등을 들여다봤어요. 그 체육기가 콩나물 크는 것처럼 인지 영역을 발달시키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책 읽기에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정서적인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작업. 이게 좋은 어린이책이 하는 역할이에요. 지식책이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아이들. 그 자존감 뚝뚝 떨어지죠? 알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10년 특집으로 EBS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똑같은 그 수학 성적이 똑같은 10명을 모아놓고 10명씩 양쪽에 평균이 똑같아요. 모아놓고 수학 시험을 치는데 테스트를 하는 거야. 시험 치기 전에 10분 동안 한쪽은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속상했던 일을 떠올려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상한 일을 막 적어요. 한쪽 그룹은 네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봐라 이래가지고 막 적어요. 10분 동안. 그 실험을 한 다음에 딱 그거 거두고 난 다음에 수학 시험을 딱 쳤어요. 평소에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이었는데 10분 동안 부정적인 것을 떠올린 아이들과 10분 동안 긍정적인 것을 떠올린 아이들의 수학 평균 점수가 7점 차이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전문가가 딱 나와서 해설하대. 10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한 아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아이들에 비해서 7점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애들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서 산다고 해봐라.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전문가가 대답, 바보 된다. 우리가요, 저도 그랬지만 아이를 하루 동안 키우면서 엄마들이 하는 말을 mp3, 휴대폰에 요즘 녹음 잘 되잖아요. 켜놓고 있어보라니까, 하루 동안.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지시, 명령, 확인, 질책, 이런 말들 계속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읽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숙희라는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쓴 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책 보면요. 엄마가 애 보고, 애가 여자애 같은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1년쯤 돼 보여요. 엄마가 바쁘니까 네가 혼자 목욕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애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혼자. 목욕하려니까 막 거품 풀어가지고 뭐 칠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너무 재밌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리고 1학년이니까 이제 혼자서 목욕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거품을 너무 많이 풀었어. 그리고 논이라고 안 나와. 엄마가 또 목욕탕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목욕탕이 막 개판돼 있어요. 비닐 거품으로 막 떡칠이 돼 있고. 그래 엄마 또 뚜껑 열려가지고 막 지랄하는 거죠. 애는 멍해가지고 엄마가 목욕하러 난 목욕을 즐겁게 했을 뿐인데 엄마가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있어요. 또 좀 있으니까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줬어. 그 짜장면이 대답이 왔어요. 애들 짜장면 진짜 맛있다고 좋아하죠. 그래서 막 버겁지고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열심히 먹었을 뿐이야. 그 1학년이보다 당연히 흘리겠죠. 바닥에 흘리고 막 입에 떡칠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 또 쫓아가지고 뭐 이것도 뭐 조신하게 못 먹나 하면서 막 또 찌랄하고 막. 애는 뭐 엄마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모든 게 혼나는 거라. 그러니까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또 좀 있으니까 혼자 노랗게 해가지고 이제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애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상상력을 다 그림을 그리기에는 스케치북이 너무 좁아. 그래서 옆에 보니까 벽박이 있어. 거기다 막
창의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좀 있으니까 또 엄마가 뛰어오기만은 막 벽에 낙서했다고 막 또 찌라하고 막 애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 작가는 그걸 애가 작아진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나중에 애가 없어 안 보여 너무 작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욕하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애 없어졌어요. 작아서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온 동네 막 뛰댕기면서 울면서 이제 찾는 거라. 여러분들 해봤죠? 열받을 때 막 빨갛게 쫓아내고 안 빨갛게도 대문 밖으로 쫓아내고 안 해봤어요? 나는 대문 밖으로 쫓아내니까요 불안해가지고 10분에 5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몰래 받지 않고 애가 없어. 대문 밖으로 쫓아내는데 애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한 생각이 확 들어오죠? 진짜 어디 집 나갔나 싶어가지고 온 동네 찾아다니고 이 책의 주인공은 막 꼭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온 동네 막 찾으러 다녀요. 막 울면서 막 사람도 한 대 맞아도 일단 못 봤어요. 가면. 근데 애는 사실은 엄마한테 배고파 나다 보니까 너무 작아져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었어. 자고 있는데 보니까 막 엄마가 울면서 막 혼비백산 돼가지고 자기 찾으러 다니거든. 그제서야 얘가 아까 뭐 엄마가 막 혼낼 때는 너무 속상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없다고 저를 울면서 막 찾아다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쳐봐요. 그럼 당장 사사건건 혼나는 꼬마하고 자기가 동일시되죠. 여러분들이 태양의 후예 왜 좋아하는가 하면 지가 다 송혜교인 줄 아니까. 이걸 뭐 동일시라고 해요? 주인공과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라. 근데 송혜교가 막 송중기하고 뽀뽀하고 이러면 지가 하는 저거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거죠. 이게 동일시예요, 동일시. 동일시 되면 거기 안으로 이제 연속곡이 빠져들듯이 아이들이 책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고 웃고 하다 보면 혼날 때 속상하고 그죠? 이런 일이 있지만 주인공도 그렇거든.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막 울면서 찾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엄마 걸 안고 막 이러면요 자기 속상했던 게 풀리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싶으니까. 자, 내면에서 이걸 보고 이렇게 일어나는 작용을 보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정화. 그리고 책을 딱 덮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만 맨날 엄마한테 나가지고 막 기죽고 있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엄마가 혼을 내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 맨날 혼만 나가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엄마가 원수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은혜 책 읽기가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해요. 우리는 그거 잘 못하죠. 내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지만 현실 딱 일상에서 내가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했어? 왜 그랬어? 동생 돌봐야지, 양보해야지, 뭐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전부 질책, 지시, 명령, 확인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왜 저학년 때 일기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하루도 내가 혼내니까. 제가 또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성질 급하지? 아이고. 나는 못 봤는데 그걸 또 우리 와이프가 보고 내한테 알려준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애가 썼는데 그걸 나한테 왜 알려요? 내가 확 마누라 패죽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내가 알아도 도움되지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다행히 저도 제가 일상에서 못하는 말을 아이하고 좋은 은혜 책을 읽어줄 때는 또 내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다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상에서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하고 앉아서 책을 읽어주면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책 읽어주다 보면요 저절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아이한테 내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책이 없을 때도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 제가 뚜껑이 열린 날 있잖아요. 이 발작 정체가 일어난 날. 그날 이상하게 이 속상해가지고 애 막 혼내고 할 때는 참 미안했지만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러 간 애 그냥 재울 수가 없어가지고 밤마다 내가 찾아가서 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위로하잖아요. 그때 내 진심이 나온다니까. 아빠는 아빠가 미쳐서 그랬나 봐.
너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내가 뭐 울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실패한 날, 그날은 이상하게 아이한테 어떤 마음을 말하게 돼요. 그럼 지나고 나서 전화하니까 실패한 것도 감사하더라고.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내 저 밑바닥에 있던 진짜 아이를 향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내가 표현할 수 있게. 일상적이다. 아무 사고도 안 치면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고 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오히려 사고 친 날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거기서 실망하는 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가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아이를 위로하면 되죠.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아이한테 많이 읽어줘요. 그럼 읽어주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던 말을 책의 힘을 빌려서 내가 아이한테 말하게 돼요. 저도 많은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아이가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경험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27 청년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취직해서 뭐 돈 필요하지 않지만 그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을 해요. 근데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을 해요. 초딩 때는 뭐 맨날 혼나고 막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랬지만 저도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철이 들고 주제 파악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한 어른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저도 뭐 알라죠, 알라. 8살 아버지 죽음 그 사건에 내가 트라우마가 딱 있어서 우리 와이프가 저를 보고 그죠? 니는 초딩이라 하더라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보니까. 근데 이 초딩도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뭐 내면 아이라는 말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아이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아이와 함께 점점 자라는 거죠. 하지만 자, 이게 뭐 왜 갑자기 이게 태어났지? 이게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예요. 봤어요? 안 보이죠? 안 보여도 할 수 없고. 이게 전국 200등에서 250등 정도 하는 아이 수능 성적표예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뭐 물어봐야 내가 가르쳐줄게요. 요건 100분이 있죠, 100분이. 밑에 두 번째 줄에. 제일 밑에 줄은 등급. 그 윗줄이 100분이거든요, 100분이. 수학, 영어 상위 100% 이렇게 돼 있죠. 99%도 아니라 상위 100%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몇 시지? 22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가능한 도서관 같은 걸 잘 활용해서 어릴 때 아이들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정말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냥 동네 엄마들 하듯이 그냥 뭐 책이 중요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전집 사자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행복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가 오만한 이야기 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어린이책 읽기. 두 번째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 그 학원 밀집지 이런 데 가면 애들 여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뺑뺑뺑 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피아노 끝나고 태권도 가기 전에 1시간 빈다. 이때 책 읽어.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말해요. 이건 책 읽기 안 돼요. 게임 같은 거하고 달라가지고 책 읽기는 몰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곡을 좋아하려고 해도 몇 편 맛보기를 보다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야 계속 보죠. 자,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워밍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책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 뭐 하는 줄 알아요? 스키핑. 건성으로 읽기. 그냥 페이지 넘기. 아니면 만화. 그래서 대부분 서점 가보면 여러분들 책 못 골라요. 전부 중앙내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학습만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 대비 마진폭이 크기 때문에. 싸구려 책이니까 서점에 이익이 많이 남는 거라. 그래서 이런 책들은 중앙에 있다. 제일 눈에 띄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서점 가면 다 아이들 학습만을 고르고. 좋다는 만화캐가 또 뭐 요즘 고학년들 보면 다 Y고 Y. 좋은 책에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하고요. 아예 손 닿는 곳에 좋은 어린이책이 항상 있으면 좋죠. 초등 저학년 때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진짜 좋은 어린이책들은, 좋은 그림책들은
사서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이제 애들 학교도 들어왔고 한글도 알고 하니까 네가 읽어 이카죠. 그게 이제 책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자,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다 알지만 영어책 못 읽잖아요. 억지로 읽으면 떠듬거리겠죠. 애들 한글 안다고 해서 한글 책을 읽는 거 이거 하고 있어요. 책을 읽는 거 그냥 한글 아는 건 되는 게 아니고 저자의 의도, 배경, 느낌, 분위기, 띄어읽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 그런 작업이라서 애들 스스로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연구소에 제가 어린이들 인문학수업 해가지고 1학년들하고 그림체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해요. 아이들 마음을 위로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하는 1학년들이 처음에 막 지금 한글 다 안다고 막 큰 소리 치더라고.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돌아가서 한 페이지씩 읽겠어요. 그랬더니 저거 무슨 아무 독해하는 것 같이 막 있잖아요. 그 책이 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저학년 시절에는 그림책을 글밥 많은 책 필요 없어요. 그림책을 가지고 부담 없이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돼요. 목 아프면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죠?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너무 답답한 날이 와요. 그런 날은 애들이 저절로 책을 뺏어가 엄마 내가 읽어볼게. 그때가 이제 스스로 읽게 되는 시기죠.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같은 뭐 2학년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발육이 뭐 2학년 1월생하고 2학년 12월생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답답해서 뺏어가는 날이 오고, 또 뺏어가지 않으면 계속 읽어주면 되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책 안 읽어주면 내가 고함 질러야 되잖아. 책을 읽어주면 고함 못 질러요. 사랑한다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아이들 마음으로 사랑해봐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진짜.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애가 재작년에 어느 날 여름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일요일날 교회 앉아요. 8월달에. 재작년 8월달에.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항상 서울법대를 가는 게 꿈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공양단에 못 갔어요. 검정고시에서 경대법대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내가 어쩌는지 옛날 저는 영향을 받아서 판검사 되게 하려고. 옛날 어른들 다 뭐 문과로 가면 판검사, 이과로 가면 의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애한테 어릴 때도 그렇게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애는 요즘 애들은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뭐, 권력이나 명예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우리가 크면서 갑자기 전국에 있는 명문 법대들이 다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어요.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법률가 양성하는 로스쿨 가야 되는 이런 제도가 됐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법대 없어져가지고 우리 애는 이제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가 뭐 이런저런 이제 모색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근데 2해 전,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우리 애가 카톡이 왔어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아빠, 왜 가니까? 시험 뭐 해주시는 거? 근데 무슨 시험 가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있거든. 우리 25대. 웬일이고 네가 그 시험 치고 안 놓고 하니까 그냥 심심해서 한 것 같아. 근데 시험이 왜 이렇게 심록하다고. 그래서 내가, 인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내가 비아냥거렸어요. 초딩들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이 쉽다 하는 애들 보면 다 70점이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난이도 구분이 안 되는 때잖아요.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다 틀린다니까? 수학 문제 시험 쳐봐요. 이게 뭐 몰아서 틀린 게 아니라 말귀 문제는 이해를 못해서 틀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똑똑한 애들도 있잖아요. 다 자신 있는데 한 문제는 알까 이게. 이런 애들은 시험 어렵다 이렇게 하거든. 그 시험 끝나면 막 책 찾아서 정답 확인해보고 이러니까. 근데 뭐 정답도 안 찾아보고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다 70점이야. 그래서 저도 우리 시험 쉽다 하게 꼭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니까 발표가 났는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 수험번호 쳐놓고. 로스쿨 입문시험.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 알아요?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들이, 그러니까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의 청년들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치는 필수 코스죠. 네? 법학적 성시험, 영어로 로스쿨 입문시험을 부르고요. 그해 우리 애가 시험을 칠 때 한 7,500에서 8,000명이 시험을 쳤어요.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은 2,000명이거든요. 2,000명. 광역시도별로 한 로스쿨씩 있어요. 대구에는 경북대 로스쿨, 경북에는 영남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쳐가지고요. 내가 비웃으니까 수험 보니까 인증샷을 보냈어. 보여요, 이거? 안 보이죠? 문과 최상위권 중에서 뭐 교수 되려 유학 가는 애도 있고, 뭐 CPA 하는 애도 있고, 뭐 행시나 이런 거 치는 애도 있고, 이렇죠. 그 나머지 애들 중에 많은 애들이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이 로스쿨을 준비해요. 해마다 한 7,500에서 8,000명이 시험을 치고, 그 중에 2,000명이 로스쿨 들어가는 거죠. 그 로스쿨 애들 중에서 또 80%가 해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은 두 과목이에요. 줘보면 언어 이해라는 과목하고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하고 두 과목 있죠. 각각 35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초중반의 대학교 4학년부터 대학을 졸업한 그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가장 그 지적으로 왕성한 그 젊은 청년들이 법률가가 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교과서를 만들지도 못해요. 이 젊은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분야와 관련해서 살아왔는지가 그냥 한 방에 평가되는 거야. 벼락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도 35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이 시험을 쳤는데, 잘 봐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은 100분위가 95%, 상위 5%라는 뜻이죠. 추리 논증은요, 상위 1.8%. 저 평균 내면요, 상위 한 2, 3%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왜 이걸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사교육 아무것도 안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책을 못 읽었어. 대학 가서는 놀았겠죠. 홍대 가서 맨날 놀았어요.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왔죠. 또 외국에 교환학생이 1년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책을 못 읽을 시간이 거의 없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의 뭐 자취방에 디귿서 같은 데 가봐도 대학생이 학생 만나 싶을 정도로 책이 한 권도 안 꽂혀 있어. 그러니까 언제 읽었다고요? 중학교 때까지. 아기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읽었는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한 거죠. 8,000명 중에 한 150등 정도 하는 성적이에요, 저게.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로스쿨 정원이 120명씩. 성균관대 80명, 한양대 80명. 이게 이제 메이저 5대 로스쿨. 물론 로스쿨 성적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면접도 있고, 뭐, 자기소개서도 있고, 공인 외국어 성적도 있고, 학점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요소가, 전형 요소가. 근데 이제 객관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로스쿨 입문시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 책 읽기가 그냥 단순한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몇 개 더 맞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평생을 가니까, 평생. 특히 추리 논증 같은 거 봐요. 저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법률가들이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문처럼 그렇게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좋은 어린이책을 접하면서 자라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책 읽기가 국어시험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수학에도 도움이 돼요. 수학 공부해보면요,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지금 고학년들과 중학생들 제가 우리 애 키운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 수학 공부 시키고 있어요. 해보면요, 우리 애하고 지금 오는 애들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알아요? 책 읽기 부족이에요. 책 읽기 부족. 고학년 중학생 되면요, 문장집 문제 나오잖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못 풀어요. 문제가 좀 길잖아요? 그럼 대충 숫자 보고 곱하거나 나눠.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둬야 될 작업이 뭔가 하면 좋은 어린 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거죠. 이 작업보다 더 뛰어난 사교육은 절대로 없어요. 있었으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면 안 돼. 근데 불안해가지고 뭐 학습지하고 이런 거 대부분 뭐 하는 거라고? MSG, 국에 MSG 태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있어요. 그러면 책도 읽고 학습지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고 학교 생활하고 남는 시간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니까 이 둘을 동시에 못하는 거야. 돈 만 원 있어요. 돈 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요, 티셔츠를 사는 일하고 점심 사 먹는 일하고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어. 그렇죠? 티셔츠를 만 원 주고 사면 점심 만 원 주고 먹는 일을 포기해야 돼요. 이걸 보고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 이렇게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대가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엄마들이 왜 어릴 때부터 전집을 많이 사는가 하면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온라인 서점 중에서 가장 이제 랭킹 1위 하는 서점이 인터파크예요. 원래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교보문고나 이런 데보다 온라인 서점 매출이 더 커졌어요. 원래부터는. 인터파크가 전산하는 일에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 1번부터 10번까지 랭킹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고를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고르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집계하는 교보나 인터파크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는 전집 랭킹 안 매겨요. 만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어린이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책들은 다 유명한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이런 책들 어떻게 찾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10권 찍어야 될 일이 아니고, 잘 봐요. 1번 강한이똥부터 10번 구름방까지 있죠.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고르는가? 가장 먼저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팔린 책. 그러니까 이건요, 알라딘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하면 돼요. 많이 팔린 책, 그 있어요. 베스트셀러. 이번 주간에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그죠? 오랫동안 많이 팔린 책, 스테디셀러 코너도 있거든요. 거기서 찾으면 아주 쉽죠. 자, 저학년이잖아요? 저학년이니까 그림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글밥 많은 책 읽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중심으로 많이 빌려서 읽히고 하면 되죠. 그 중에서, 그림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이건 소장용이죠, 소장용 사실. 너는 특별하다, 저거는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쓴 책이에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뭐 한 시간씩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혹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에 있어요. 검색해서 오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우리 엄마한테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건져 올려서 아이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해요. 공짜 수업으로, 공짜 수업. 지금 아까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3년째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책 읽기에 관해서 더 궁금하시면 그 강의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너는 특별하다. 이건 미국에서 3,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그림책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은 캐나다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것도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할 당시만 해도 2,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놀러 갔다가 이런 책들이 꽂혀있다 하면 이 집 책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림책 중에 베스트셀러죠. 혹시 고학년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고학년용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시리즈물로는 당연히 해리포터죠. 해리포터는 시리즈잖아요. 몇 탄까지 났더라? 8억 5천만 부가 팔렸대. 그 다음이 나니아의 얘기라고 있는데 이것도 시리즈물이거든요. 그것도 6억 부가 팔렸어요. 그런 시리즈물 말고 단행본 어린이 책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이 광년용 책이 워낙 유명해서 뭐 도서관에도 당연히 있을 텐데 시공준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었죠. 샬롯의 거미줄.
이게 얼마 4천만 부 이상 팔렸죠. 그 2등이 삐삐롱 스타킹. 이런 거죠. 책 먹는 요 이거는 뭐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잘했는지 하여튼 학교 도서관마다 가면 수십 번씩 꽂혀있죠. 이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머니들이 유아기 때 전집을 사는 이유도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주로 그렇게 의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굉장히 쉬워요. 요즘 워낙 또 이 인터넷이 발달이 있으니까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인터파크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금방 좋은 책 찾을 수 있고요. 오히려 서점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서점 가면 좋은 책 못 찾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 모래 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거든요. 자, 우리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를 보세요. 이거 광해동 책이에요. 뭐 유명한 책이라서 지금 광년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방법이 베스트셀러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릴 때 이런 유명한 책들을 미리 검색해서 제목을 적은 다음에 도서관에서 빌리는 게 좋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저학년이니까 이 그림책에 관한 유명한 수상작들을 찾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수상작은 이거죠. 이거. 칼데코상.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요. 해마다 미국에서 영어로 발간된,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 후보가 된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그림책 보면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여기 여기 딱지 있죠. 칼데콧이 시상이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온 책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80권이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 이 알라딘이나 예스24 가면 저는 알라딘을 주로 사용하는데 알라딘 왼쪽 메뉴 가면 수상작 이렇게 해서 따로 모아놨어요. 거기 가면 칼데콧상 딱 검색하면 180권이 쫙 떠요. 거기는 대부분 책들은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웬만큼 이름 들어봤을 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수상작 이걸 도서관에서 빌리면 아주 쉽죠. 이 중에서는 뭐 소장해도 되고 우리 연구소에는 이런 책들이 한 1000권 있거든요. 그림책이 1000권인데 한 권 한 권이 다 주옥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가지고 제 강의 들으러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여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자, 칼데콧상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영국에 가면요, 이제 미국에 칼데콧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상하고 똑같아요. 성격과 내용 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영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번역돼 들어있어요. 유아기 때 보면 유치원에서 수업할 때 이 고릴라라는 그림책 많이 써요. 그리고 돼지책이라는 그림책도 쓰고요. 이게 전부 유아용책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유아용책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정신이 아주 담겨있는 엄마 혼자 가사 노동하고 아빠하고 애들은 맨날 퍼지르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같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짧고 이렇지만 사실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거죠. 가사노동,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런 이야기, 이게 돼지책이고 고릴라도 보면 그 휴일날 놀아주지 않는 아빠 뭐 이런 게 주제가 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월달 어린이날도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때 아이들의 그 마음을 잘 녹여서 표현하는 세계적인 그림책이거든요. 이런 건 유아용 결코 아니에요. 글씨 적다고 유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게이트 그린어웨이상을 받은 책들이죠. 세 번째 방법은 저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만든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자, 아까 인터파크 베스트 10에서 1위가 뭐였어요? 강한희똥이었어요. 그러면 강한희똥의 작가 권정쌤 하면 권정쌤의 그림책들은 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권정쌤은 안동에 살았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초등학교 폐교를 하나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만들어놨어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그때 100명인가 소풍을 거기 가게 됐어요. 권정생 일대기 동영상도 있고요. 엄마 까투리 강한희똥 그 조형물도 있어요. 운동장에.
아이들하고 한번 놀러 가봐요. 최근에 뭐 강원도에서 산불 많이 나서 난리잖아요. 엄마 까투리 보시면요. 실제로 안동에서 일어난 실화를 따른 거라. 권현생님 그 주변 동네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산불이 안동이 크게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화된다는 산에 올라갔더니 그래? 애기 까투리들이 뺑아리처럼 막 뺑뺑 거리면서 10마리가 막 옹기종기 있더래. 보니까 엄마 까투리가 죽어 있어. 그걸 보고 와서 권현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권현생님이 엄마 까투리라는 동화책을, 그림책을 쓴 거죠.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엄마 까투리가 본능적으로 놀라가지고 막 나라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가다 보니까 두고 온 새끼들 생각이 나거든. 갓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이제 막 날지 못하는 애기들이 10마리가 있어, 까투리가. 그래가지고 엄마 까투리가 할 수 없이 지 혼자 도망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산불 난 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으로 자기 날개로 애기 까투리들 10마리를 품에 안고 불길을 맞이하는 거죠. 그 나중에 동네 아저씨 가보니까 엄마 까투리 다 터졌고 다행히 애기 까투리들이 살아남았어. 진짜 감동적인데. 이거 읽어주다가 막 저는 막 울잖아요.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버이날 되고 하니까 이런 그림책 읽어주면서 우리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을 쓰는, 강아지 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림책으로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예요. 그러니까 권선생님의 책들은 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방식. 자, 권선생님은 뭐 오래된 분이고 지금 벌써 돌아가셨지만 요즘 핫하게 최근 10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작가는 백희나 선생님인데 이 양반은 미국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미국에서 닭종이 공예인가 뭐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그림책을 만드는데요. 보통은 그리죠. 그림을 그리거나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하는데 이 양반은 직접 자기가 공예를 작품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구름빵 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왔죠. 구름빵은 지금 뭐 영국으로도 나오고 뭐 온갖 뭐지 이상한 뭐라카노 이거 하나가 유명해지는 그 따라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캐릭터 뭐 이런 거 있죠. 이 아줌마 처음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라가지고 계약을 잘못했어 한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구름빵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구름빵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팔리고 이래도 자기한테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다 출판사가. 그게 굉장히 시끄럽다 이거지. 그러니까 백희나 하면 정말 창의적인 독특한 그림책의 장르를 개척한 그 구름빵 금방 100만 부 이상 팔렸죠. 그리고 장수단 선생님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재래식 목욕탕 가가지고 찬물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알사탕은요 원래 최근에 발간된 신간이에요. 도서관에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 읽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바로 제가 우리 연구소에 책이 도착한 날 바로 엄마들한테 강의하고 많이 울고 이랬는데 아마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어떤 꼬마가 있어요. 아주 외톨이에요. 친구도 못 사귀고 그림책에 보면 엄마가 없어. 하여튼 사정은 다 그림책에 나와있지 않지만 그리고 혼자 맨날 구슬책에 넣은 꼬마가 있어요. 이 꼬마가 이제 구슬이 더 필요해서 문방구에 구슬 사러 가요. 구슬하고 비슷하게 생긴 봉지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건 사탕이래. 알사탕. 근데 하여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봉지를 뜯어가 사탕을 먹는데 신기하게 이 사탕을 먹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 갈색 사탕을 하나 먹었더니 소파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 동동아 너 아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볼 때 방구 좀 그만 깨닫해라. 내가 숨 막혀 죽겠다 하면서. 그리고 너 맨날 소파 구석에 리모컨 끼워놓고 내 허리 아파 죽겠다 하면서 리모컨 찾느라고 너끼리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자꾸. 또 이상한 사탕을 하나 먹으니까 거기에는 사탕 안에 풍선껌이 들었네. 풍선껌을 이렇게 씹으면서 불어가지고 풍선 만든 다음에 풍선이 갑자기 펑 터지는데 풍선 터지니까 갑자기 할머니 소리가 들려요. 돌아가신 할머니. 엄마도 없고 이러니까 동동이가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풍선껌 씹다 말고 식탁 밑에 붙여놓는다니까.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이 풍선껌 불고 할머니 목소리 들으려고. 아빠가 퇴근해 왔어요. 아빠 퇴근해 오니까 꼭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는 것처럼 폭풍 잔소리. 엄마 없고 아빠 혼자서 사니까 퇴근하자마자 설거지하고 막 이러면서 막 동동이한테 막 숙제했나 양치했나 하면서 한 페이지 가득 그림책에 한 페이지 가득 잔소리예요. 근데 동동이가 신기하게도
아빠 수염, 턱수염처럼 까칠한 모양의 사탕을 하나 딱 먹으니까 그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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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들리는 거야. 우리가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하고 저하고 하지만 사실 다 그건 니 잘되라, 애들 잘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애들한테 이 마음이 도달하지 않고 상처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알사탕을 먹으니까 다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들리니까 아빠 설거지하는데 동동이가 가서 아빠 엉덩이를 꼭 안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다 이야기하면 이거 뭐라 하죠? 뭐가 유출된다고? 영화에서 스포일러 다 유출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알사탕을 딱 하나 먹으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대신 이번에는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려. 지 마음의 소리, 동동이한테. 동동이 외톨이라고 했어요. 엄마도 없고 이러니까 뭐 자존감도 낮겠죠.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사탕을 먹으니까 이상한 마음이 저 멀리서 친구가 혼자 놀고 있는데 동동이 안에 용기가 생긴 거야. 내가 먼저 가서 놀자고 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친구한테 가서 나랑 놀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랑 놀자 나도 심심했어. 최근 마지막 장면 보면요 둘이서 이제 막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놀이터에서. 하나는 보드 타고 하나는 킥보드 타고.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강의를 끝냈는데 엄마도 다 집에 가고 나서 내가 책을 또 덮었어요. 이 알사탕 제 뒷표지 있잖아요. 뒷표지 보니까 허름하게 생긴 주공 아파트 같은데 8구 라인 입구에 킥보드 하나하고 보드 하나하고 딱 서 있어요. 그 애들 온데를 앉아 있어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친구와는 없이 외톨이 지내던 이 둘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친구 집에 올라간 거지 지금.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매일 먹이고 싶은 알사탕. 이 그림책으로 절묘하게 묘사해냈어요. 한번 어디서 빌려서 읽어봐요. 이런 거 사야 돼 사실. 스테디셀러 한 100만 부 이상 달리는 책들은요 집에 사놓고 언제든지 손 닿는 곳이 있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한 엄마는 화났다 이런 책은요 정말 아이들과 우리 관계를 특히 엄마들과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말해주는 책이에요. 다 우리가 하자고 해놓고 막 미친년 널뛰듯이 막 애들한테 애들이 뭐 잘못하자는 거 다 우리 탓이라 사실 우리 유전자 탓이죠. 왜 이렇게 집중 못하노 할 거 없어요. 우리 유전자 탓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만큼 잘하고 있는 거죠. 외국 작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제가 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인 지각대장 존 이런 책도 애들은 학교 가면서 정말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느릿느릿 막 온 동네 구경하면서 이렇게 학교 가거든.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맨날 지각했다고 빡빡이 쓰라고. 이 지각대장 존에 나오는 선생님도 존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맨날 늦게 오면요 왜 늦게 안 오고 하고 뭐 존이 뭐 홍수가 나서 늦었어요 하면 선생님이 아무 생각이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날 하천이 없거든. 그냥 실개울이 하나 있을 뿐이야. 근데 애들 시각으로 보면요 그 실개울이 그 거대한 하천이라니까. 저는 어릴 때 비산동에서 자랐는데 내가 놀았던 그 광장이 있어요. 내 기억에. 나중에 가보니까 광장이 아니고 골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그 세계를 어른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이 조언에 담임 선생님이. 그 책 표지 펼치자마자 안쪽에 뭐 있어요. 조언에 빡빡이가 있다니까. 그림책 안쪽 표지 보면 전부 뭐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이거 쓰고 있어요. 조언. 선생님은 아이들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어쩌면 우리도 어른들도 아이들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표면만 보는 거죠. 표면만. 그런 우리를 일깨우는 책들이 존 버닝의 작품들이죠. 앤서니 브라운의 아까 돼지책 말씀드렸죠. 이런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작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가야 되지.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mp3도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수학 공부 이야기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혹시 수학 공부 궁금하시면 그거 들으면 돼요. 그리고 잠수의 영어, 음마표 영어 문법이 궁금하시면 다른 학교에 가서 제가 그 강의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너무 이렇게 뭐 마음이 좀 편하고 이래가지고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어떤 사람들은 아이 키우면 돈 닦는 일이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주는 행복이 엄청나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행복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 추수하면서 건져 올리면서 사는 것을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근데 그건 버리면 돼요. 저는 기독교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 참 좋아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는 목표가 뭐예요? 고기죠, 고기. 그러니까, 근데 그물을 던져보면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이 꼭 고기만은 아니에요. 불가사리도 올라오고요. 낚시꾼들이 버린 깡통, 쓰레기도 올라와요. 그죠? 근데 목표가 뭐였어요? 고기였죠. 근데 고기만 옮겨 담고 그물에 걸린 나머지 쓰레기들은 털어버리고 또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래.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요. 애가 말 안 듣는 일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일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건져 올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물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또 털어버리고 나와 아이를 행복하게 한 것만 우리가 추수해서 건져 올려서 딱 기억의 저장고에 담으면 돼요. 그리고 남편들 돌아오면 이런 것만 이야기해. 아이와 함께 행복했던 거. 그러면 아빠들이 정말 좋아하거든? 가족들이 행복하자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는데 퇴근에 오자마자 막 자기 애 욕 막 해봐.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 열받으면 아빠 조금 열린다니까. 그럼 멀쩡한 애 막 불러다 패고 이러거든? 그 엄마들 지혜로워요. 아이들의 안전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빠하고 상의해야 되는 게. 뭐 심각한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근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살살한 일들은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아이와 함께 행복했던 것, 아이가 잘했던 것, 이걸 남편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럼 남편이 막 보람을 느낀다니까? 기분도 좋고. 그죠? 일할 맛이 나고 이렇죠. 자,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은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살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털어버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만 고기를 담듯이 모으는 거죠.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키우고 나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 더 고마운 건 지금 27된 청년이 항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아빠한테 연락하고 자기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이러니까 뭐 제 할 일 다 한 거죠. 여러분들도 훨씬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이것도 다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거 PPT 파일로 올려져 있어요. 우리 연구소 가면 혹시 제 강의 듣는 엄마들 필요를 할까봐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책 목록은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엄마 배움을 하는 필요한 비디오 목록 이런 것도 우리 연구소가 다 있고요. 제 지난 강의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또 어린이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우리 연구소에서 공개 강의를 해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40명의 엄마들 와서 좀 좁긴 한데 혹시 필요하시면 와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다음 카페에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치시면 우리 연구소는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진천동 진천역 부근에 있어요. 저희 집은 여기서 더 가깝거든요. 저는 여기 상해마스 파크 주변에 살아요. 이웃이죠 이웃. 저보고도 아이 키울 때 수성구로 이사가고 엄청 많이 말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깝다고. 근데 제가 아무 생각해도 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성구 가서 학원 많은 데 가서 어쩌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재학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다. 이 긴 휴일 보내고 와서 저도 번복하고 5월 들어서 첫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들어주시고 이래서 저도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